저희 집은 세탁소를 했어요. 제가 유치원 때부터 했다고 하니까 30년도 넘게 하신 거죠. 19 미신 공장에서 만난 우리 부모는 20살이 되던 해 저를 임신했고 어떠한 계획을 세울 겨를도 없이 지하 단칸방에서 가족을 꾸렸어요. 여차저차해서 서울 변두리 동네에서 작은 세탁소를 개업해 거기에 딸린 작은 단칸방에서 동생까지 낳았어요. 그 동네 자체가 그렇게 잘 사는 동네는 아니라서 저는 저희 집이 그렇게 부족한 집인지 느끼지는 못하고 자랐어요. 구부러진 할머니 등처럼 높은 언덕을 지나서 나오는 동네에 가면 창호지를 바른 방문에 공중화장실을 쓰는 집에 사는 친구도 있었으니까요. 저 그렇게 옛날 사람은 아닌데 요즘도 그 동네는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85년생입니다. 여튼 부모님은 성실하셨기 때문에 그 세탁소에 딸린 단칸방 뒤에 있는 부엌과 방 2개까지 해서 넓혀갔습니다. 특이하게 그 집은 단독주택과 상가가 붙어있는 집이었는데 골목으로 대문이 있고 길가에서 보면 상가가 있는 집이었어요. 말주변이 없어서 그려지실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상가와 방 1칸만 쓰다가 거실과 방 2개까지 추가로 그 건물 안에서 넓혀서 살게 된 거예요. 원래는 단칸방에서 거실로 통하는 문이 가벽으로 막혀 있었거든요. 그 가벽을 뚫을 만큼 부모님은 열심히 산 거죠. 매매는 아니고 계속 월세였긴 했어요. 저는 적당히 공부를 했지만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거나 대학을 갈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제 또래가 대학 갈 때는 오히려 지금보다 대학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온갖 전문대에 이상한 학과들도 많았지만 저도 부모님도 대학을 갈 생각도 보낼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집이 가난해서라기보다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저는 정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격리로 취직했어요. 제 친구들에 비하면 취업은 잘한 거였죠. 남편을 만난 건 우연치 않은 계기였어요. 당시 다니던 회사 옆에 차정비도 하고 용접도 하는 고물상 같은 허름한 가게가 있었는데 거길 지나던 길이었죠. 뭐예요? 사람 지나가는 거 안 보여요? 하마터면 크게 다칠 뻔했잖아요. 저는 당시에만 해도 왈가닥 아가씨였기 때문에 어디서든 한마디도 지지 않고 잘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외출을 하는데 거기서 일하던 한 남자가 거의 인도 인접한 곳에서 불똥을 튀기며 용접을 하고 있었거든요. 등을 돌리고 해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쉴 새 없이 수다 떨며 지나가다가 파바박 하고 튀기는 용접불에 깜짝 놀란 거죠. 제가 식겁을 해서 버럭 화를 내니까 그 남자가 굉장히 당황한 눈치였어요. 미안해요. 제가 언제 여기까지 튀어나왔지? 길에서 이런 위험한 거라면 어떡해요. 여기 엄연히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인 거 몰라요? 죄송해요. 제가 초짜라. 앞에 물건을 놓고 뒤로 자꾸 오다 보니까 어느새 여기까지 튀어나와 있는 줄도 몰랐네요. 용서해주세요. 어디 모자란 사람처럼 머리를 극적이며 능글맞게 허연이를 드러내고 웃는 그 남자가 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바쁜 점심시간을 쪼개서 나온 거라 더 이상 그 남자와 실랑이를 벌일 수 없어서 그냥 가던 길을 가려던 찰나였죠. 그만해, 혜선아. 그냥 가자. 그래요, 언니. 벌써 12시 15분이네. 아저씨, 앞으로 조심하세요. 그리고 지나가려는데 혜선씨! 처음 보는 그 남자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놀라서 뒤를 휙 돌아보며 쏘아봤어요. 혜선씨? 방금 들어서 제가 죄송해서 그러는데 다음에 제가 점심 사드릴게요. 저도 이 시간쯤 점심 먹을 수 있거든요. 어머, 제가 왜 그쪽이랑 밥을 먹어요? 됐거든요? 하던 일이나 하세요. 선한 시민들한테 피해주지나 마시고. 별꼴이야 정말. 언니, 빨리 가요. 왜?
전화번호라도 바꾸고 가지 그래. 어머, 미쳤나봐. 됐어요. 동료들이 제가 용적공에게 대시라도 받았다고 여겼는지 그날 식사 내내 놀렸고 저는 시뻘개진 얼굴로 그날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았어요. 다칠 뻔한 것도 열받는데 왠지 사람들 앞에서 저를 망신 주려고 일부러 그런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그땐 제가 꼬였었는지 그 남자의 진심보다는 괘씸하다는 마음이 앞서더라고요. 당시에 제가 성인이 된 후 연애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던 터라 기분이 괜히 농락당한 것 같고 싱숭밍숭했던 기억도 나네요. 좀 이상해 보이시겠지만 당시엔 뭐가 그렇게 예민했나 싶어요.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퇴근을 하면서 그 가게를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그 남자가 없는지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또 마주치면 얼굴이 아플 정도로 째려봐야지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지나가는데 남자를 마주쳤어요. 힘을 줘서 휙 째려봐야지 했는데 남자가 사장으로 보이는 아저씨한테 엄청 깨지고 있었어요. 야, 너 오늘 하루 종일 뭐 했냐? 오늘 8시에 찾으러 온다고 했는데 아직도 마무리 안 지어놓으면 어떡해? 이 일이 이렇게 느려서 어디다 갔어? 아이고, 못하면 못한다고 하지. 쭈그려 앉아서 밥도 안 처먹고 하길래 자신 있나 했더니 이래서 초짜를 쓰면 안 된다니까. 내가 주변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아휴, 못 산다 못 살아. 죄송해요 사장님. 9시까지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손님한테 연락 드릴까요? 비켜! 내가 이미 내일 찾으러 오라고 전화해놨으니까 썩 꺼져! 사장님, 저 여기 그만두면 갈 곳도 없어요. 제발 봐주세요. 한 번만. 왜 이래 얘가? 네가 저지른 거 다 하려면 나도 지금 퇴근도 못하고 시간 없으니까 얼른 꺼져라. 사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는 그 남자를 보니 낮에 있었던 괘씸했던 마음도 좀 가시더라고요. 안쓰럽기까지 해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지 뭐예요. 한참을 그렇게 매달리다가 사장이 발로 걷어차는 지경까지 오자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판단했던 건지 이내 바지를 툭툭 털고 일어서더라고요. 흘러나온 코까지 쓱 닦고 일어서는데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저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남자는 몰바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그러더니 뚜벅뚜벅 저를 향해 걸어오지 뭐예요? 저도 모르게 진격의 거인을 마주한 것처럼 뒷걸음질을 쳤고 몇 발자국 지나지 않아 그는 송골송골 땀이 맺힌 코를 제 코까지 가까이 대면서 빤히 쳐다봤어요. 저는 순간 너무 당황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억만겹의 시간이 지났는 듯한? 아니, 시간이 이 남자와 저를 제외하고 멈춘 듯한 기분이었죠. 그러고 얼마가 지났을까? 저는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뭐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사장한테 잘리고 맛이 간 건지 제 팔목을 잡고 뛰기 시작합니다. 이건 사람들 북적이는 저녁 거리에서 대놓고 납치를 당한 꼴이었죠. 영문도 모르고 굉장히 센 그의 팔힘에 이끌려 그렇게 한참을 뛰었어요. 이 사람이 돌았나? 왜 이래요? 이거 못 나요? 어딘지도 모르는 골목길에서 멈췄고 한참을 그렇게 마주보고 헉헉대다가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지금은 아줌마가 돼서 그때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도 그런 일을 당했다면 무서워서 빨리 도망쳤을 것 같은데 그땐 왠지 무섭지도 않더라고요. 남자도 한참을 그렇게 제 욕을 듣더니 숨을 고르고 입을 떼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 자리에서 보고 있었어요? 하도 시끄러우니까 그랬지. 보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창피하잖아요. 누가 창피한 짓 하래요? 남의 사정도 모르면서. 모르긴 뭘 몰라요. 사고 쳐서 잘릴 것 같으니까
사장 바지가랑이 붙잡고 매달리고 있었던 거겠지. 뭐, 그러니까 누가 그러래요? 일할 곳이 거기밖에 없나? 못하러 그렇게 싹수가 노래 보이는 영감탱이 밑에서 무릎까지 꿇어. 세상 천지에 일할 곳이 몇 군데인데. 내 말이 틀렸어요? 뭐라고요? 뭐, 내 말이 틀렸냐고요. 인터넷 들어가 봐요. 일자리 천지지. 지나가다 교차로 같은 것만 봐도 일자리 천지던데? 남자가 무릎을 아무 데서나 꿇는 거 아니라고 배웠는데 나는. 미간을 찡그리며 내 얘기를 듣는 남자를 보니 왠지 지금 어두운 저녁 골목길이라는 것을 새삼 인식하게 됐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질러놓고 뒤늦게 무서워졌다고나 할까요? 어머나, 왜 웃어요? 이 사람이 실성했나? 사람들 쳐다봐요. 조용히 해요. 남자가 미친 사람처럼 웃는 거예요. 아예 배를 잡고 길바닥에 뒹굴 것처럼. 진짜 이땐 더 무서웠어요. 이 사람이 실성했구나 싶었죠. 저기요, 이봐요. 정신 차려요. 아, 내 정신 좀 봐라. 혜선 씨 말이 너무 웃겨서. 숨 넘어갈 뻔했네요. 진짜 볼수록 이상한 사람이야. 저 갈 거예요. 혜선 씨는 원래 가면 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예의 바른 여자군요. 뭐예요? 장난쳐요? 한참 뛰었더니 배고프네요. 밥이나 먹어요. 제가 그쪽이랑 밥을 왜 먹어요? 저 때문에 갈 길도 아닌데 이렇게 뛰어다니고 퇴근도 늦어졌으니 제가 사과해야죠. 사과의 의미로 밥 살게요. 오늘은 날이 날이니만큼 혜선 씨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돼요. 기가 차네, 들어줄수록. 남자는 마치 저를 오래 알았다는 듯 오늘이 마치 함께 보낸 날 중에 여러 날인 것처럼 술술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발을 띄워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 발목을 묶어놓는 것 같은 그의 화술에 저는 어느새 그와 함께 기사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죠. 여기 진짜 맛있어요. 제육, 김치찌개, 왕돈가스. 아,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네. 시켜요. 다 시켜도 되고. 됐어요. 왜요? 기사식당이라 좀 그래요? 기사식당이 원래 제일 맛있는 법이죠. 역시 뭐 좀 아시네, 혜선 씨는. 저는 그날로 일이 잘린 남자가 무슨 돈이 있겠냐는 생각에 제일 싼 백반을 시켰어요. 그거 갖고 누구 코에 붙이나. 이모님! 여기 왕돈가스 한 개, 김치찌개 한 개, 제육 오징어 볶음, 계란말이 하나요. 내가 먹고 싶다는데 왜 그래요? 저거 시키면 그것도 다 나오니까 많이 드세요. 됐죠? 결국 두 사람이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기억나시나요? 그 장면은 꼭 처음 만났을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지금 너무 친하지만 처음 만났을 때 기억이 장면으로 기억나진 않을 때가 있어요. 대학교 친구, 동네 이웃, 맘카페 친구. 이렇게 뭐 때문에 인연이 맺어졌다는 건 알지만 처음 만났을 때 장면이 인상 깊지 않다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우리가 기억하는 그 첫 장면이 관계에 있어서 진짜 첫 장면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 장면은 내 속에 그 사람을 상징하는 어떤 관념인 것 같아요. 바뀌지 않는 고정관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제 기억 속의 그 남자는 늘 힘들 때 더 많이 웃는 사람이에요. 그날 그 첫 식사에서처럼. 남자는 그날 이후 제 말을 들었던 건지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봤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 수재였다는데 가세가 급격히 기울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게 됐다고 해요. 하지만 손재주도 없고
그쪽에는 재능이 없어서 취업도 잘 안 되고 용접일을 했지만 다치기만 하고 욕만 먹었대요. 그제야 남자는 가난하다고 몸으로 때우는 일로 먹고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했대요. 이유는 몸으로 때우는 일이 하찮아서가 아니라 그것도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남자와는 계속해서 연락을 한 건 아니었지만 뭔가 축하해야 할 일, 슬픈 일에는 연락이 왔고 저는 그런 그를 만나는 게 싫지 않았어요. 소식이 뜸하면 잘 지내나 보다 하며 지냈는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제일 친한 친구 같은 사이가 되어버렸죠.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고 저희 부모님도 그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가진 건 없어도 싹싹하고 성실한 그가 뭐라도 될 거라고 믿으셨죠. 남편은 여러 일을 전전하다 요리에 재능이 있다는 걸 깨닫고는 식당 주방장으로 오래 일했어요. 애들이 연년생으로 태어나면서 생활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런대로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당신은 나랑 왜 결혼했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징그럽게. 우리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내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 같아서. 마음에만 안 들게? 그냥 미친놈인가 했는데? 그렇긴 하다. 당신은 왜 나랑 결혼했어? 봐, 본인도 말 못하면서. 일생일대의 결심인데 왜 말을 못해? 못하는 당신한테 오히려 서운하다. 뭔데? 그럼 말해봐. 힘든 상황에서도 웃음이 나오게 해, 당신은. 고작 그거야?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건 당신이 나를 좋아해서지. 내가 웃게 만든 게 아니야. 그것도 말 되네. 하여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나를 힘들 때마다 웃게 만드니 더 좋은 거잖아? 완벽해, 우리. 으이구, 됐네요. 가끔씩 그는 제게 엉뚱한 질문을 잘 던졌어요. 신혼이면 할 수 있는 오글거리는 대화지만 연애할 때도 그런 대화는 저와는 안 맞았거든요. 그리고 애틋한 분위기가 흐를 때 그런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문 열고 똥을 싸다가 묻던지 밥풀어 묻히고 재채기 하다가 묻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이었죠. 때와 상황이 전혀 맞지 않는 궁금증들. 그러고 보니 저는 남편에게 질문을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네요. 남편이 서운할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연년생 자매를 키우며 정말 바쁘게 살던 2012년. 남편은 시부와 함께 중국 음식점을 차렸어요. 저희 애들과 제가 짜장면을 엄청 좋아한다는 게 이유 중 하나였죠. 세탁소집 딸로 살아온 저는 외식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짜장면을 집에서 시켜 먹어본 적도 없으니 말 다 했죠. 치킨은 시켜 먹어봤어요. 이상하게 치킨은 가족 단위 외식이라면 짜장면은 나 혼자 일탈 같은 사치로 느낀 것 같아요. 온 가족 모두가. 웃기는 얘기지만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전 짜장면을 참 좋아했어요. 어릴 때 못 먹어본 집착 같은 거죠. 남편의 짜장면은 제가 먹어본 몇 안 되는 짜장면 중에 단연 1위였어요. 허약 체질이었던 그가 그렇게 무거운 중국식 팬을 들고 중국 요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죠. 노력의 결실이었으니까요. 처음엔 동네에서 작기 시작했고 메뉴도 많지 않았는데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손짜장에다 가격도 저렴하니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것 같았어요. 여보, 요즘 너무 힘들지? 어째? 내가 나가서 좀 도울까? 당신은 애들이나 잘 보살펴줘. 엄마가 있어야 할 때잖아. 애들 어린이집 가면 갈까? 집안일도 해야지. 나는 집안일이랑 애 보는 일이 돈 버는 일에 비해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도 사람 좀 쓰고 여기서 더 잘 되면 가게 옮겨야지. 그때 애들도 좀 더 크고 하면 당신이 사모님으로서 계산대도 좀 보고 해주면 되겠다. 그래, 힘내자, 김사장.
오케이, 섰어 뭐. 애들도 건강했고 식당도 잘 되고 저는 정말 걱정거리가 없더라고요. 천사 같은 애들과 다정한 남편, 그가 벌어다 준 돈을 열심히 모으면서 살림을 더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어요. 청약통장에 하루에 한 번씩 뽀뽀를 하며 빌었죠. 더 열심히 살 테니 우리 가족이 오순도순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좋은 집을 갖게 해주세요 하고. 불길한 기운은 하나도 없었는데 왜 예고도 없이 올까요? 그런 큰일은. 예고를 해줘도 아픈데 그래서 예고도 안 해주고 오는 걸까요? 어차피 너무 아프니까. 형수님, 형님이 글쎄. 왜 그래요, 도련님? 무슨 일이에요? 형님이 왜요? 지금 병원이에요. 서울대 병원이요. 빨리 오세요. 시동생의 전화를 받고 헐레벌떡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을 맡길 곳도 없어서 두 아이 모두 데리고요. 남편이 위독하다는 전화였어요. 시부와 함께 퇴근하는 길에 뒤에서 졸음운전 트럭이 들이받았다고 해요. 차가 한 바퀴 돌아서 중앙선까지 넘어 삼중 추돌 사고까지 났었고요. 여보! 남편은 제 얼굴도 보지 못하고 수술실에서 죽었습니다. 시부는 수술이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셨고요. 이제 애들이 5살, 3살인데 나도 아직 30도 안 됐는데 우리 이제 앞으로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데 입술 밖으로 터져나오지 못한 생각들이 혀끝에 걸린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기절했어요. 친정집과 시동생과 함께 장례를 치르고 저는 절망에 빠져 식음전폐를 했습니다. 아직 너무 어린 아이들은 친정엄마와 동생이 전담했고 저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게 됐어요. 어쩌려고 그래. 저 어린 것들을 두고 너마저 가려고? 너라도 정신을 차려야 될 것 아냐. 말만 하지 말고.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민지가 요즘 안절부절 못하고 산만해진 거 몰라? 병들려면 너 혼자 병들어야지. 너가 저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 인생까지 다 흔들리는 거라고. 첫째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에 정신이 들어 아이를 찾아보니 아이가 입술을 삐쭉 내밀고 벽에 낙서를 하고 있더군요. 더 어릴 때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던 아이였어요. 민지야. 아이가 힘이 빠진 눈으로 저를 돌아봤어요. 민지야, 벽에 낙서하면 안 되지. 엄마, 이제 말 안 해? 엄마 이제 나랑 말하는구나. 난 엄마가 영원히 말을 안 할 줄 알았어. 나랑. 엄마가 민지랑 왜 말을 안 해? 우리 민지, 엄마가 너무 슬퍼만 하고 있어서 외로웠구나? 응, 엄마 힘내. 민지가 있잖아. 우리 민지,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아니야, 엄마. 내가 미안해. 민지가 왜 미안해? 집에 낙서하면 안 되는데, 낙서해서 미안해, 엄마. 어느새 다 큰 것 같은 5살짜리 딸아이의 미안하다는 말에 저는 망치로 때려맞은 듯 정신이 들었습니다. 마치 저를 둘러싸고 있던 우울막이 깨지는 듯한 그 우울막의 밖이 우울의 반대는 아니었지만 혼자 멈춰있던 시간을 깨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으로 첫 숨을 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맞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 애들이 있잖아. 아이들이 한없이 미안했고 저는 다시 살아가야 한다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엄마, 애들 좀 봐줘요. 왜? 엄마도 바쁜 거 아는데 미안. 요즘 장사도 잘 안 돼. 그리고 애들이 먼저지. 아빠 혼자 해도 되고. 왜? 이제 일 좀 해보려고? 응. 우리 집 정리하고
여기로 들어와서 좀 지낼게. 생활비도 당연히 내고. 나도 일을 해야 할 것 같아. 돈도 돈인데 집에만 있으면 더 안 좋을 것 같고. 내 정신 부여잡아서 돈 모아서 애들이랑 다시 살아봐야지. 몇 년 후면 민지 초등학교도 들어가잖아. 그래, 잘 생각했다. 일단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다시 살 길이 열릴 거야. 저는 전셋집을 정리하고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어린 남동생, 친정 부모님과 함께 복작이며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고, 집은 좁았지만 조금씩 그 삶에 적응해 나갔어요. 아이들도 삼촌과 할머니, 할아버지와 웃고 지내다 보니 덜 외로워하는 듯 했고요. 그런데 불행이 또 한 번에 들이닥치더라고요. 시모가 암에 걸렸어요. 이렇다 할 보험도 안 들어놓은 상태라는 걸 뒤늦게 알았는데 남편의 권유로 들었다가 시모가 형편이 안 돼서 해약하셨다는 겁니다. 나 그냥 죽을란다. 우리 장남 따라 갈란다. 어머니, 그런 말이 어딨어요. 애들 아빠가 들면 좋다고 오시라고 하겠어요? 고쳐도 오래 못 살 텐데 뭐하러 돈 들여서 고치노. 어머니, 내일 죽어도 아프다 죽는 것보단 낫죠. 그리고 어머니 살릴 거예요, 제가. 저는 하나 남은 전 재산인 청약통장을 깨서 시모의 병원비를 댔고 밤낮 없이 간병을 했습니다. 시모는 좋아질 듯 말 듯 오래 버티셨어요. 애들이 초등학생이었다면 더 못 버텼을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학교 가면 신경 써줄 것도 많은데 아직 애들이라 친정에 온전히 맡겨두었죠. 여러모로 지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1년쯤 지났을까요? 시모는 결국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됐고 급격히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저 세상으로 가셨어요.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 일하겠다고 애들 좀 봐달라고 해놓고 집 보증금도 적금도 다 날렸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모르겠어, 나도. 됐어. 그런 말 듣기 싫다. 앓는 소리 하지 마. 엄마도 힘들어. 당장 내일부터 더 바쁘게 움직여. 더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으로. 엄마의 말이 맞아요. 당시 제겐 징징대는 것도 사치였어요. 저는 식당 일부터 남의 집 보모까지 닥치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다 주변의 소개로 보모 일에 안착하게 됐어요.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것과 비슷한 돈을 받으니 이게 낫다 싶었어요. 잘 사는 집이었던지라 안 입는 애들 옷도 주고 웃돈을 더 챙겨주기도 했거든요.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해야겠다 싶어서 교육도 받고 관련 자격증도 땄습니다.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학문적인 건 비교적 쉬웠는데 남의 애 키우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내 자식한테 못한 사랑 이렇게라도 베풀자. 그 돈으로 우리 애들 먹여 살린다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진정성을 갖고 성실히 일하니 찾아주는 사람도 많았고 애들이 좀 크면 다음 예약이 들 정도로 바빠졌는데 네 번째 집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시터님, 애를 좀 안고 계속 흔들흔들 바운스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계속 흔들면 목에도 안 좋고요. 안아버릇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서요. 그리고 지금 자고 있어서 깨울 수 있거든요. 사모님 마음은 아는데요. 또 아기가 좀 보채도 시간 간격을 좀 두는 게 좋아요. 지금 저를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시터님도 나이가 어려 보이시는데 저랑 몇 살 차이 안 나지 않아요? 혹시 아이가 무거워서 들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도 애 눕혀놓고 팔을 주무르고 계시던데? 낮에 거의 안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잠든 상황에서 계속 흔들흔들 해줄 필요는 없어서요. 애가 꿈을 꾸고 있을 텐데 땅바닥에 눕혀놓는 것보다
흔들흔들 바이킹 타듯이 해주면 좋잖아요. 바이킹이요? 아, 됐고! 내가 계속 안고 있을 거면 왜 아줌마를 쓰나?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잘한다고 해서 추천받아서 불렀더니 나이도 너무 어리고 경험이나 있겠나 싶었더니 역시가 역시네. 사모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 나 됐고요. 지금 땅바닥에 흘린 머리카락, 내 머리카락 아닌 것 같은데? 길이가 다른데? 저는 머리가 짧아서. 그럼 이게 누구 머리라는 거예요? 아줌마가 밖에서 묻혀갖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지금 한숨 쉬셨어요? 정말 몰상식한 여자였죠. 다시 생각해봐도 30 비슷한 또래에게 그런 구박을 받고 있으려니 몸서리가 쳐졌지만 꾹 참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말대로 자고 있는 아이를 안고 부드럽게 좌우로 흔들흔들 하는데 온몸의 뼈가 말을 듣지 않더군요. 한번 삐끗하니 아이가 놀랐는지 잠에서 깼고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기. 이모가 미안해. 아, 그만! 시끄러워! 알고 보니 여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기를 낳고 싶지도 않은데 생겨서 아이를 예뻐하지도 않았고 시끄러운 건 못 참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화를 그냥 제게 푼 거였죠. 어쨌든 애 때문에 일을 안 하게 됐으니 집에 처박혀 있으면서 생기는 화를 모두 제게 푼 거였어요. 그 일이 있고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저 말고 다른 사람을 구해보려고 안간힘을 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소문이 난 건지 하루 이틀 하고 줄줄이 다 그만두더라고요. 제게 다시 연락이 왔어요. 시터님, 그때는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우리 미진이 봐줄 사람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곳을 찾고 있어요. 시터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돈을 더 드리면 되나요? 죄송해요. 그 조건이면 저보다 더 좋은 분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되게 비싸게 구네. 알았다. 알았어. 정말 싫어고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저도 트라우마가 됐는지 당분간 아기 보는 일은 못할 것 같아서 식당 일을 알아봤어요. 집에서 거리가 좀 있는 중심가 삼겹살집인데 젊은 사람들이 해서 그런지 일도 효율적이고 돈도 많이 주고 깍듯하게 대해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웬 남자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누가 왔다고요? 어떤 20대 중후반처럼 보이는 분인데 밖에서 아까부터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브레이크 타임에 나가보니 남자는 다름 아닌 시모가 돌아가신 후 연락이 끊긴 시동생이었습니다. 어머, 도련님, 무슨 일이세요? 영수님, 이런 곳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는 줄은 몰랐어요. 너무 늦게 찾아와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배 타러 나가기도 하고 이것저것 했는데 돈을 많이 못 모았어요. 이거 받으세요. 도련님이 무슨 그 나이에 배를 타고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왜 저한테 주세요? 엄마 병원비에 전 재산 다 쓰셨잖아요. 애들 둘이나 키우고 사셔야 하는데. 됐어요. 넣어둬요. 도련님도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도움이 못해서 죄송해요. 시동생은 공부를 잘했어요. 서울 명문대를 올 장학금 받고 다닐 정도였는데 바세가 기울면서 돈을 떠나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시동생이 힘들게 벌어온 몇백 정도 되는 돈을 저는 받을 수 없어서 주머니에 다시 찔러줬죠. 그랬더니 시동생이 울면서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형수님, 저 성공하고 돌아올게요. 진짜 떵떵거리게 살 수 있을 만큼 성공하면 돌아와서
우리 조카들이랑 형수님한테 좋은 집도 사드리고 공부도 시키고 할 거예요. 그래요, 도련님. 연락 자주 못해서 끼니는 꼭 챙겨 먹어야 나중에 안 아파요. 저도 제 코가 석자라 도움 못 드리고 연락 자주 못해서 미안해요. 그래도 우리 포기하지 말고 살아요.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오겠죠? 빈말 아니에요, 형수님. 꼭 기다려주세요. 그게 시동생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저는 시동생이 울부짖으며 했던 그 말이 참 기특하고 좋았지만 우리가 언제쯤 정말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까? 아니, 그런 날이 내 남은 삶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세월은 정말 빨리 갔습니다. 다시 3년이 흘렀어요. 첫째는 초등학생이 됐고 저는 계속 고깃집을 전전했어요. 일이 익숙해지니 단순 노동이 정신 노동보다 낫더라고요.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할머니에게만 맡겨둘 수 없을 것 같아서 집에서 좀 더 가까운 고깃집에 취직을 했어요. 3층짜리라 엄청 컸는데 사장 소문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70대 후반 나이 많은 할아버지였는데 이북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열심히 돈 모아서 제가 사는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관상이 과학이라고 그랬나요? 70년 세월이 얼굴에 덕지덕지 심술보로 가득 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면접 때 제게 친절하게 말해주었고 월급이 다른 곳보다 높다는 점, 또 복리후생이 좋은 편이었어서 오래 다녀야겠다는 마음으로 일했어요. 이봐, 서씨. 네, 사장님, 오셨어요? 여기 먼지가 앉은가 안 보이나? 나이도 얼마 안 먹은 사람이? 아, 제가 닦을게요. 죄송합니다. 당연히 자네가 닦지. 내가 닦나? 이렇게 말꼬투리를 잡으면 손님이 비키라고 하기 전까지 제 앞을 가로막고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숯불고깃집이라 불에 대는 날도 많고 몸이 성한 곳이 없었지만 애들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려면 어림도 없었어요. 찢어진 속옷을 입고 다닐 정도였으니까 말 다 했죠. 위치나 월급은 정말 만족했는데 사장은 까다롭기만 한 게 아니라 어딘가 굉장히 좀 이상했어요. 서씨, 네, 사장님. 이리 와봐. 사장이 창고에 불렀어요. 서씨가 올해 몇 살이든가? 그러니까 제 나이가 아니, 자기 나이도 몰라? 저 85년생입니다. 나보다 한참 어린데 내가 그걸 의외에서 노나? 33입니다. 많이 무겁네, 생각보다. 네, 어떤 일 때문이세요? 서씨, 돈 많이 벌어야 한다며? 네, 사장님. 제가 남편 먼저 보내고 딸아이 둘을 혼자 키우고 있거든요. 친정집에 얹혀 살고 있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해요. 혹시 무슨 제가 실수한 게 있는 건 아니죠? 혹시나 까탈스러운 영감이 뭘 또 코트리 잡아서 저를 자를까봐 저도 모르게 속사포로 제 사정을 달달달 읊었어요. 아니, 좋은 제안을 좀 하려고 그래. 어머, 어떤 제안이요? 뭐하니 서씨가 젊어서 체력도 좋고 싹싹하니 일도 잘하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말이야. 네, 서씨가 우리 집 들어와서 내 살림 좀 봐주는 거 어때? 사장님 살림이요? 집안일 하실 분 구하시는 건가요? 당연히 집안일이지. 저는 지금 식당 일이 더 좋은데. 사장과 독립된 공간에서 마주치기도 싫었고 왠지 눈구렁이 같은 사장의 제안이 썩 마음에 차지 않았는데 거절할 핑계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왜? 내가 잡아먹기라도 할까봐? 지금 손보니 이리 대이고 저리 대이고 난린데 우리 집에서 일하면 나수급 편하지. 그건 좀 부담스러워서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남의 집 일을 해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내가 자네를 잡아먹나? 사람 이상하게 무는 경향이 있네.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심지어 사장은 오래전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저한테 봐달라고 했던 시간이 오후 2시부터 10시였습니다. 무슨 집안일을 그렇게 오래 할 것이며 그땐 사장이 퇴근 후 집에 있는 시간인데 생각만 해도 싫었거든요. 하지만 식당까지 잘릴까봐 걱정이 됐어요. 사장님, 제가 애들이 너무 어려서요. 그 시간까지 일하는 게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깃집도 일찍 나오는 대신 저녁까지만 하고 가는 타임을 정한 거라서요. 정말 다른 뜻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주변에 일 잘하는 좋은 아주머니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사장님. 됐어. 가서 일이나 해. 사장은 자기를 오해했다고 여긴 건지 단단히 화가 났고 더 이상 수습은 불가였습니다. 저는 아쉽지만 이대로 잘려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더 달래드리지 않았어요. 시간도 시간이고 정말 불길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사장이 저를 심하게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이 전담하던 일까지 제게 다 시켰고 전보다 트집 강도가 더 심해졌어요. 아니 사장, 왜 언니한테 자꾸 뭐라고 하는 거야? 너도 느꼈지? 미친 사람 같아. 고깃집 하나면서 유세다 정말. 그냥 고깃집이 아니긴 하지.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크니까. 뭐 그렇다고 사람을 이렇게 종부리듯 괴롭혀도 돼?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글쎄, 며칠 전에 나를 따로 부르더니 자기 집안 살림을 좀 봐달라는 거야. 식당 일 그만두고. 뭐? 영감탱이가 뭔가 이상한데? 시간대도 안 맞고 나는 저녁에 애들 공부도 봐줘야 하고 왠지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거절했더니 그날 이후로 저런다? 내가 들은 게 있어서 그래. 왜? 뭔데? 아니 이 영감이 이전에 있던 25살짜리 여자애한테도 그런 제안을 했다는 거야. 응? 지영씨? 간호대 아니었나? 복학한다고 그만둔 걸로 아는데? 걔네 집이 엄청 가난하잖아. 나도 어릴 때부터 아는 사이거든. 그래서 쎄 빠지게 공부해서 간호대 4년제 붙었는데 계속 지네 아빠가 사고 쳐대니까 학교도 잘 못 다니고 휴학 복학 반복했거든. 아, 그랬구나. 그렇게 힘들게 등록금 모으는 애한테 80살 가까이 먹은 노인네가 집안 살림을 봐달라니 미친놈이지.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고 해도 그건 좀 그렇다. 좀 이상한 게 25살짜리가 고생을 했다고 해도 집안 살림을 살면 얼마나 산다고. 보통은 40, 50대 아줌마 쓰지 않나? 당연하지 언니. 그때는 그냥 애가 힘들어 보이니 노인네가 배려해준 건가? 생각하기도 했는데 갑자기 지영이가 식당을 그만두고 연락도 안 돼서 걱정했거든. 그러고 뭐 나도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러려니 하고 말하는데 언니한테도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게 영 찜찜하네. 왜 어리고 돈이 급한 사람들한테 그러냐 말이야. 그런 공통점이 있긴 하네. 아우 징그럽다. 그러게. 그런데 맨날 저렇게 괴롭히는 게 더 싫다. 차라리 그만두라고 하든가. 뭐 하는 거야? 다 늙어서 노망인가? 나는 지금 여기 다니는 게 최선인데 걱정이다. 그래도 잘 생각해봐. 언니 아무리 힘들어도 정신건강도 중요하잖아. 며칠 후 숯불을 넣고 있는데 사장이 엉덩이를 미는 겁니다. 하마터면 손님까지 크게 다칠 뻔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소리를 꽥 질렀어요. 사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아이도 있는데 손님상에 엎을 뻔했잖아요. 이게 미쳤나? 뭐라고요? 종업원 주제에 어디서 월급 주는 사장한테 소리를 빽빽 질러대. 죽고 싶어? 지금까지 보자 하니까 정말 못 봐주겠네요. 다 늙어서 이게 무슨 추태예요?
사회의 어른이면 어른답게 나이 드셔야지. 손님들 앞에서 일해봤자 결국은 사장 손이란 거 몰라요? 저야 때려치우면 그만이죠. 이게 돌았나? 사장이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얼마나 얼얼한지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지도 몰랐어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울고 있는데 웬 구두발 소리가 경마장처럼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형수님, 괜찮아요? 고개를 들어보니 멀끔하게 차려입은 남성은 남편의 하나뿐인 동생, 시동생이었습니다. 저는 서러워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소리를 내 크게 울었어요. 제 뺨이 벌거진 걸 보고 시동생은 사장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이야? 당신이 우리 형수님 때렸어? 이놈이 미쳤나? 너 누구야? 남편 먼저 보낸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 기어들어와서 남의 장사를 다 망쳐놨는데 이제 숨겨둔 기둥서방까지 찾아서 행패네. 뭐라고? 시동생은 사장의 말에 화가 나서 사장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나가 떨어진 사장이 시동생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시동생을 둘러싸고 있던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막아섰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형수님. 제 경호원들이에요. 시동생은 넘어진 저를 부축했고 살면서 처음 본 좋은 차에 저를 태웠습니다. 도련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차는 뭐고? 저 하나도 모르겠어요. 형수님, 이제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약속했잖아요. 돈 많이 벌어와서 형수님과 우리 조카들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돼서 꼭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잖아요. 그 약속 너무 늦게 지켜서 정말 죄송해요. 도련님, 그런 말이 어딨어요. 외국에 나가신지도 모르고 저만 먹고 살겠다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알고 보니 도련님은 해외에 나가서 자기 전공을 살려 큰 무역업에 뛰어들었고 바닥부터 시작해서 크게 성공을 했던 겁니다. 머리 좋은 도련님이 죽기 살기로 하니 3년 만에 떼돈을 번 거죠. 귀인을 만나 도움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련님, 이렇게 넓은 집은 너무 과분해요. 사돈 어르신들도 함께 사셔야 되는데 이 정도는 돼야죠. 애들도 이제 크면 방 하나씩 따로 떼어줘야 하고. 그래도 엄청 비쌀 텐데요? 형수님, 저 이제 이 정도 능력은 된다고요. 돈 때문이면 걱정을 하덜덜 마시고. 자자, 이 집 마음에 안 들면 뭐 다음 집도 예약해뒀으니 구경 가요. 도련님은 저희 가족에게 48평짜리 아파트를 사주었고 친정 부모님까지 함께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어릴 때부터 다가구 단칸방부터 시작했던 터라 그렇게 깨끗하고 넓은 집은 살아본 적도 없었어요. 도련님, 정말 고마워서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다 갚죠? 은혜요? 형수님, 그런 말 마세요. 은혜는 제가 갖고 있는 건데요. 네? 그게 무슨... 형수님이 저희 형 그렇게 보내고 제정신도 아닐 텐데 혼자 남은 시어머니 간병에 평생 모은 돈까지 다 쏟아부으시고 제가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요. 돈이 아니라 그건 마음으로도 못할 일이에요. 아, 저희 그의 어머니면 제 어머니기도 한데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해요. 시동생은 제가 시무를 간병하던 시기에 자신은 알바하고 공부하느라 못 챙겼던 것을 두고두고 미안해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시동생에겐 당연한 일이었을 텐데, 그리고 시동생 입장에선 갑자기 아버지와 형님을 잃고 어머니까지 아픈 상황에 학비까지 벌어야 했고, 또 어머니가 죽고는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텐데, 오히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동생은 우리 애들에게도 지극정성이었어요. 제가 일하느라 애들 크는 것도 잘 못 보고 공부도 신경 많이 못 썼는데 좋은 과외 선생님까지 붙여줬고요. 발레가 배우고 싶다던 첫째 아이의 소원 성취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로부터 12년이 흘렀어요. 그때 발레를 배운 딸아이는 발레를 전공해 유명한 외국 대학에 들어갔고요. 둘째도 열심히 공부해서 곧 원하는 대학에 들어갑니다. 저는 도련님의 도움에 평생 의지하며 살 수 없으니 사회복지사 쪽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저도 마음의 치유를 받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은 재가를 가라고 닥달이지만 저는 아직 재혼할 자신은 없어요. 또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도련님은 얼마 전에 좋은 여자 만나 결혼을 했고요. 제게도 동서가 생겨서 너무 좋아요. 어리고 어렸던 도련님이 형수에게 은혜를 갚겠다는 일념 하나로 해외에 나가 그렇게 고생하며 이룬 이 성공이 너무 고맙고 한편으론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도련님으로 인해 누리는 이 행복도 다시 제가 보답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